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 깨어났을 때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볼을 이렇게 막 늘려보는 그런 장면의 제스처는 감독님과 함께 상의하신 건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나온 장면인지. 네, 그때 감독님하고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면이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서 시나리오에 써있는 그 혜정이 정말 그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써 있었는데, 제가 그 과정들을 관객분들이 이제 몰라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천히 그 감정들을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천천히 하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 있었어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맥락 안에서 그 속도가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관객들도 이제 처음 막 혜정과 같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진짜로 혜정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꿈이었던 거야? 이런 게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래도 저는 집중도 있게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괜찮은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효연이라는 인물은 배우가 연기하기에 이렇게 어떤 굴곡이 있는 느낌보다는 그 고양되어 있는 악센트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인물이어서 연기하실 때 조금 마음의 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슬픔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캐릭터를 생각하면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작품 안에 있으니까 혜정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혜정은 정말 그냥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있다면 효연은 분명히 숨어 있어야 하는데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좀 디테일한 분석이나 계획 같은 것보다는 정말 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냥 사람이 숨어서 지낸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저는 촬영하면서 혜인 배우님이랑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소연 배우도 그렇고 그냥 되게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좀 낯설은 것이었어서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글로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솔직히 말하면 촬영을 하면서는 내가 제일 불쌍해 막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도 같아요. 방금 배우님께서 감춰져 있지만 그 존재감이 너무나 느껴지는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 영화에서 효연이라는 인물은 어떤 정념 덩어리 그 자체로 존재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살고 싶고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잘 살고 싶은 욕망 그 덩어리 자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영 배우님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배우분들께 궁금했던 점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제가 많아서 조금 적어봤어요. 제가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질문 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사진 찍혔는데 나중에 태도 논란 나지 않게 밑에다 잘 써주세요. 저는 그 효연과 혜정이 되게 캐릭터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삶을 좀 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비춰지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 여성들은 좀 항상 자기 검열을 많이 하고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면서 어떤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었고 그렇더라고요.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효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감독님이 이 캐릭터들을 그려낸 활용 방식에 대해서 좋았던 점이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숨기지만은 않고 좀 드러내면서 한 발짝 성장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혹시 이런 여성 캐릭터를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감독님이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배우님들은 어떤 식으로 또 감독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너무 잘 해석 잘 봐주시고 또 사역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 혜정과 효연이 되게 상반된 캐릭터이지만 둘이 저도 각자의 자리에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혜정이 자기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에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저도 잘못이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연도 자신의 상황에서 더 자신이 원하는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미끄러져 버렸던 거. 그 과정에서 이제 효연이라는 사람 이 캐릭터가 가진 성격에 따른 선택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캐릭터들이 역시나 너무 미움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첫째로 이제 저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저라는 사람이 이 인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들을 좀 좋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도 네. 혜인 배우님이 먼저 눈치를 주고받고 계시네요. 저도 효연이라는 인물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호흡을 주고받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지만 제가 계속 효연은 절 못 보지만 저는 효연한테 계속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는 상반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혜정의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좀 굉장한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끌림이 있고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욕망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삶에도 자극이 굉장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커튼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좀 효연의 감정이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혜정이 들어와서 이제 나도 지켜낼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혜정이 효연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혜정도 자기 삶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좀 정말 자극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한 조각일 수도 있겠다. 혜정의 안에 좀 굉장히 갇혀있고 살아나지 못했던 가둬놓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효연을 만나서 그 존재가 조금씩 살아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연과의 연결 지점을 많이 고민했었고 감독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커튼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효연과 지연이 자매 둘로 구성된 가족인 것도 저한테 큰 영향을 줬지만 이 두 여성 캐릭터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성장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래서 전 영화를 볼 때는 연기를 할 때는 솔직히 되게 효연 편에 서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볼 때는 그 마지막에 수양이랑 혜정이 이제 여기 서서 기다려 하고 가기 전에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냥 이제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나레이션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됐는데 왜 너한테 말을 거는 방법을 모를까.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혜정이 인사를 하는 순간 조금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게 혜정이 그게 너무 다행이고 어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저는 이 영화에서도 되게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호텔 씬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시나리오에 그대로 써져 있었어요. 감독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씬이었는데 그거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텔의 조명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풍족해 보이고 그냥 그 안에서 제가 막 그렇게 막 분노를 하고 막 뭔가를 막 터트리고 하는 게 너무 와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담겼을 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배우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혜정과 효연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서로 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영 배우님께서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주영 배우님이 그 핸드폰에 또 어떤 질문들을 소녀섹스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 기회를 많이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효연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던 바, 계획했던 바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숨막혔던 삶이 그 시도로 인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님과 감독님은 혹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효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혜정이 이제 그 살인을 막는 것이 정광식의 죽음을 막은 것도 있지만 효연이 살인자가 되는 걸 막은 거라고도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효연이 그 살인을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효연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미쳐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 효연이 뭐 예를 들면 감옥을 갔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그렇게 막 언니 방에 숨어 살면서 더 악화되는 길은 안 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연이라는 효연의 언니는 어떤 식으로든지 효연을 버리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그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둘이 더 어쩌면 더 서로의 좀 숨겼던 어떤 마음들을 털어놨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마치 민성이 그 아버지의 일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니 가족들끼리 더 끈끈한 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효연과 지연 자매도 어쩌면은 그런 걸 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 전에는 미처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효연의 언니인 지연의 짐이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 했던 것 같아요. 효연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이거를 허구로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는 게 뭔가 해소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제가 되게 의문스러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누군가 죽고 죽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영화라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고, 감독님 말씀대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만 사람은 이런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뭔가를 얻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효연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언니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겠지.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적인 쾌감이나 관습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부분을 놓치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집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서 관객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마이크 드릴게요. 저기 뒤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까요? 가운데 분단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정의 자급제가 효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영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수영이가 유일하게 혜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약간은 혜정이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싶다 또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님이 촬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약간 심경의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수양이라는 인물은 혜정 삶에서 정말 지키고 싶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가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연민도 들었을 테고, 그리고 같은 유령으로서 같은 길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그 동질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은데, 혜정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살아있을 때는 누가 내 말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그 외로움을 알고 나서는 이제 수양의 존재가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양이가 말을 들어줬을 때는 정말 쌓여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좀 터져나오는, 좀 혜정의 삶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무언가가 터져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 순간 연기할 때 굉장히 떨렸어요. 개인적으로 수양이가 제 말을 처음으로 들어준다는 그 감각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가운데 계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인물들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해서 이제 영화적인 연출이나 설정에 대해서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질문이랑 좀 이어질 수 있는데 혜정이라는 인물이 유령이 된 후에 이제 수양이라는 어린 아이와만 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정을 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설정이 한 3-4번 나오는 걸로 보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영감을 얻으신 그런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령 혜정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 유령 혜정이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그게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른보다 아이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 수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혜정은 그 앞쪽에서 수양이를 언뜻 봤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유령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이 떨어져 있었구나라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유령을 판단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도 수양이는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식의 밖에 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유령이란 존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혜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고 이제 생각했고요. 빛이 깜빡이는 거 아니면 공간에서 뭔가 형광등이 깜빡이는 건 사실은 많은 호러 영화 혹은 미스테리 영화들에서 주로 쓰는 뭐랄까 그 클리셰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네네 장치인 것 같아요. 되게 전형적인 장치고 대표적으로 소름이라는 한국 공포 영화가 그거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은 항상 뭔가 약간 차원이 섞일 때 아니면 뭐 이승과 저승이 섞이거나 약간 뭔가 죽음이나 약간 어떤 기운들이 올 때 영화들이 그런 깜빡이는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도 오프닝에서 막 빛이 깜빡일 때 아저씨가 막 달아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도 저 역시도 근데 제 영화가 어떤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혜정이란 인물이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깜빡이는 이미지가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뭔가 생의 빛이 깜빡인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혜정이는 살아있을 때 남들과 얽히고 싶어하지 않아 하고 마치 유령처럼 부유하는 듯 살아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혜정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그 공장이나 논밭을 산책하는 그 일상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안온한 톤으로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네. 저기 계신 분 한번 받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제목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밤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여쭈고 싶고 그리고 밤에 문이 열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왠지 배우님들이 먼저 얘기해 주셔야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손희 배우님부터. 제목의 의미를 제가 대답해요? 밤의 문이 뭘까? 그리고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에서요. 저에게? 기자님이 지금 저를 경멸해. 네, 혜인 배우님이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멸하지 않았어요. 자체 해석을 얘기해 주시면 어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좀 자신의 과거로 이 영화 속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면서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발견할 수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열려 있는 기회겠다. 좀 저 사람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겠다. 그러니까 정말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자기 과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고 갈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좀 외로운 이미지나 좀 어두운 이미지나 좀 갇혀있거나 좀 깜깜하고 약간 이렇게만 떠올라지는데 이 영화를 통하고 나서는 밤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삶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효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밤이라는 문이 열린다는 게 저는 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숨어 있는 것, 내가 너무너무 존재하고 있다고 외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세계에 있잖아요, 현실의 효연은.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는 일단 벗어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정에게나 효연에게나 결국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밤에 문이 열린다고 했을 때 밤이라는 것이 안 좋은 쪽일까? 어두운 쪽일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밤이 누군가에게는 더 편안하고 더 솔직하고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밤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한테는 낮과 밤이 다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을 분리하지 않고 내가 그 세계를 이렇게 잘 유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좋은 답일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영 배우님이 이제 관객으로서 느끼는 그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글쎄요.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밤의 문이 열린다. 근데 저도 손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은 밤보다 열린다가 더 중요한 의미라고 답변한 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손이가. 그래서 이 인물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그 길들이 어찌됐든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게 중요하게 저는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혜인 배우님이 얘기해주신 기회라는 점도 공감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기자님은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장르가 결합된 독립 영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장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저도 여기서 영화를 봤었는데 오늘 느낀 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혜정이가 유령이 된 다음에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느낀 핵심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느끼는 죄책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수양이가 지내고 있는 그 지하실 폐허 같은 공간이 사실은 혜정이의 내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밤의 문은 나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 혹은 지하실, 막다른 곳 그것이 아닐까. 혜정이 스스로 어떤 상처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속내를 열었다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배틀하는 건가요? 감독님은 솔직히 제 바람은 감독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의미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저도 먼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었던 게 저 자신도 되게 이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을 엄청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중이라고 해서 두 개도 아니고 한 되게 몇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너무 좋고 약간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많으니까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런 어떤 제목, 그런데 이걸 되게 잘 수렴해주고 있다. 이 제목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 제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이 그래서 이제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해주신 해석이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다 너무 재미있고 풍부하고 관객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아서 막 그런 얘기를 SNS에 막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밤의 문이 열린다 해시태그 막 걸어가지고 그쵸?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끝에서 네 지금 돌아보시는 분. 네. 저 끝에서 5번째 정도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제 사실상 혜정과 대화를, 유령이 된 혜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수영밖에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효연이가 중간에 이제 혜정이 사라지는 잔해를 보는 장면이 2번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의도하셨는지, 그리고 전소희 배우님께서 그 잔해를 물론 촬영 당시에는 CG라서 안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겠냐요? 괜찮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그거를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 이거에서 뭘 의도하셨을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저거를 무슨 생각으로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사람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거를 보면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물을 보면 그것의 과거를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사과 그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과를 먹었던 거, 사과의 맛, 내가 아는 어떤 사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효연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익숙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 모든 게 되게 공포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고 되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잔해를 보고 나서 가방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뭔가 내가 잘못한 걸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걸로 돌려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제가 실패하는 순간에 다시 보게 됐을 때의 감정도 저는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초월한 무언가에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효연이 그걸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와 되게 큰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장면이 처음에는 이제 유령 혜정이 표현이 자신의 방을 뒤지고 내 어떤 신분증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그 방을 나왔는데 이제 언니의 방이 깜빡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저는 유령 혜정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되게 유령의 에너지가 저는 좀 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그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혜정이 이 표현에 대한 어떤 의심과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게 좀 증폭된 상태여서 불도 깜빡이고, 그렇게 겹치는 와중에 효연이 그 유령 혜정의 잔해를 보면서, 사실 효연은 아직 과거의 효연이니까 내가 정광식 누군가를 죽였던 거 그게 정광식이고, 내가 뭔가 그 살인에 대한 기억과 그 불안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내가 죽였던 그 유령이 나타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전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효연이 그 혜정의 잔해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혜정의 입장에서 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 효연에게 어떤 것들 뭔가 그 기묘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이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두 순간 모두 효연이 사실은 그때 그 혜정의 방을 뒤지고 나서 뭔가 또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살인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또 후반도 살인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뭔가 그 차원에 흔들리는 것이 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혜인 배우님도 그렇고 손예 배우님도 그렇고 이 영화 속 인물들에 굉장히 닿으려고 많이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행복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혜정이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런 흐름이 있구나지만, 시나리오를 봤을 때랑 실제 촬영하실 때는 또 막 한 씬을 찍어도 이 커트 찍었다가 이 커트에는 등장 안 하고, 이 커트 찍었다가 또 그 다음 커트에 등장 안 하고, 이런 때 되게 조각조각난 연기를 하셨어야 됐는데도 되게 이 인물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되게 설득력 있게
했고 인물을 이해해 주시려고 되게 노력한 것도 너무 감사했고 효연 연기해 주신 선희 배우님 역시도 어떻게 보면 효연은 되게 판단당하기 쉬운 인물이거든요. 당연히 살인은 안 되지, 얘가 나쁜 애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선희 배우님은 그 인물을 판단하기보다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어안아 주시려고 했던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캐릭터를 느끼려고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쪽에 앞쪽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두 번째 줄에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게 저도 이제 헷갈릴까봐 적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쩌면 현실과 이제 사후 세계를 이어주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과 감독님들도 현실 이후에 어떤 세계가 만약에 있다고 믿으시는지 아니면 그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뭔가 조금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종교는 없는데 그냥 약간 그냥 상상 속에서 변하고 그냥 뭔가 어쨌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답은 안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 속에서는 저도 어떤 에너지원?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딱히 막 어떤 사후 세계라는 존재가 딱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게 우주의 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어딘가로 이어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천녀유언을 봤거든요. 근데 어릴 때 사후세계라는 거를 처음 그냥 뭔가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그 만화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죽고 나면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전생의 기억을 잃고 다시 환생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제가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걸 보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꾸만 그게 진짜인 것만 같이 망치로 맞고 있는. 아니 그게 망치는 아니지만 죽으면 전생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태어나나?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꼭 망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너무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뭔가 환생에 대한 거가 믿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하겠는데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연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뭔가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에너지적인 거 아니면 영적인 거에 굉장히 그냥 자기 삶에서 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좀 그런 영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보이기도 하고 저는 제 상태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왜 웃으세요? 전선희 배우님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한다고요? 그래놓고 물어봐놓고 혼자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무슨 얘기를 했다고 무서워하는지.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느낌을 체감해본 사람이라서 그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역시 저 역시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게 뭔지는 알지 못할 거니까 일단 현생을 잘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고 계속 알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받고 마칠게요. 저기 가운데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가 되게 느낌이 충만한 영화 같은데 혹시 감독님이 그 영화를 처음 만드실 때 의도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이런 새로운 효과가 생겼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약간 조금 고민되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머리로 상상했던 거를 시나리오로 쓸 때 한 번 가공되고요. 그러면서 프리 프로덕션 할 때 배우님들을 만나면서 한 번 또 가공되고 촬영 감독님과 기타 이제 그 스태프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가공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 헌팅을 하고 그 공간에 실제 촬영을 하면서 또 변화하고 편집을 할 때 변화하고 사실 관객분들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또 한 번 제가 다 몰랐던 의미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쩌면 뭐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문장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보면서 또 이게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지 좀 모르겠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어쩌면 없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영화라는 그 생명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고 나아가고 내 안에서 출발했지만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변화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한 번 의미가 발생하고 그래서 영화는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이 질문을 받아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장편 독립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장편 독립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상업 장편 영화도 어렵지만 정말 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지난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이렇게 오늘 개봉까지 온 것을 상당히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데뷔작을 만들면서 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지점 혹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저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반성하고 있는 지점을 앞으로는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반성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어떤 지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독립 장편을 사실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를 많이 찍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장편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뭐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배, 3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장편은 다들 일로 오셨고 이거에 자기 이름을 걸고 계시고 내가 약간 어떤 한 회사의 CEO가 돼서 이 스태프와 배우분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무게감이 되게 커서 프리 때부터 프로덕션 혹은 이제 후반작업 할 때까지 저의 목표는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게 목표다. 이거 내가 이 영화를 찍어서 막 돈을 벌거나 어디서 상을 타거나 막 많은 영화제를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성이 목표고 내가 완성까지 해내서 이 같이 해준 배우님들,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래서 완성을 해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완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단편 찍어놓고 그냥 완성 안 해버린 사람들도 많은데 감독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그 이주영 배우님께서 오늘 특별히 손님으로 와주셨잖아요. 전 주영 배우님이 주연한 그 맥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근데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시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영화가 상영관에 걸리기도 너무 어렵고, 걸리고 나서도 그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그게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개봉이 계속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이 자리에 이제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지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거를 들으면서 또 굉장히 기뻤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거의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날이 될 것 같고, 주연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좀 주변에도 좀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셔서 좀 저희 영화가 조금이라도 상영될 수 있도록 힘을 붙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시고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주신 한 분 한 분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화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이주연 배우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뭔가 관객분들이 조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같이 작업하고 있는 신재 PD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이 영화를 가지고 관객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자기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 네, 비 오는 날 또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GV 자리가 항상 되게 좋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라는 거를 뭔가 답을 내리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종종 관객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도 그 영화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점점 영화라는 게 현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 시대, 공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게 되는 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상을 완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연 배우한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그만큼 저는 모더레이터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처음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기자님의 GV를 많이 복습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심으로 영화를 궁금해 해주시고 좋다고 느껴주시는 거를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실 때 되게 많이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저희 영화 저번에도 이렇게 기자님을 뵙고 기자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구구절절했죠? 광복절 행복하게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광복절 행복하게 돌아가시네요. 네. 광복절 행복하게 보낼게요, 손예빈님. 저도 오늘 배우님들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풍성했고 깊이가 더 있어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신 덕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